네, 지난해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현장에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한 200여 명의 인질을 압송해 갔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한 할머니는요, 어떤 한 문장을 계속 외쳤습니다. 그것은 나는 축구선수 메시의 팬이야. 나는 축구선수 메시의 팬이야. 라는 그 말이었는데요. 이 말 한마디로 그 할머니는 인질이 되기 직전에 그 위험을 모면했다. 라는 스토리가 지금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그 순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 소식은 오늘 그 보너스 뉴스에서 좀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까지 좀 같이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 뒤쪽에 있는 보너스 뉴스는 또 보너스 뉴스 별개대로 지금 영상 시작하기 전에, 뉴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너스 영상 하나 전해드릴까 해요. 제가 이 뉴스 영상을, 오늘자 영상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준비 다 마치고 이제 만들려고 하기 직전에 갑자기 뒷마당에서 뭐 좀 시끄러운 두두둑 소리가 나서 무슨 소리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긴 있었지만 뭐 이슬비 정도로 생각됐는데 무슨 소리지? 근데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두둑 나서 뒷마당으로 나가봤더니, 이제 2층에 있는 발코니로 나가봤더니 이게 이 캘리포니아 살면서 저는 이렇게 큰 우박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텍사스나 뭐 이런 곳에 사신 분들은 좀 더 큰 우박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하여간 제가 경험한 우박 중에서는 제일 큰, 아주 막 듬직한 이 좀 콩알만, 작은 콩알만한 사이즈의 우박이 그냥 뭐 한 20분 동안 계속 쏟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보너스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캘리포니아, 더군다나 이제 따뜻한 남쪽 나라라는 이 남가주 지역에 살면서는 사실 이 우박을 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좀 촬영을 했는데, 잠깐 한 1, 2분만 제가 뒷마당에서 급히 찍은 영상, 보너스 영상으로 한 1, 2분만 좀 같이 쉐어하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캘리포니아 이 남가주 지역에서 봤을 때는 꽤 큰 그런 우박이 시끄럽게 아주 그냥 우두두두 소리가 나면서 많이 떨어졌는데, 좀 멀리 보이는 저쪽에 잔디 쪽에는 하얀색이 보이는데 그게 마치 눈이 쌓인 것처럼, 우박이 내리면서 바로 녹지 않고 이제 마치 눈이 쌓인 것처럼 그렇게 하얀색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아주 생각보다는 많이 내린 그런 우박의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좀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좀 리프레시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무거운 뉴스를 가기 전에 보너스 영상 잠깐 같이 봤고요. 자, 우선 그 정치권에서 새로 분석되고 있는 새 소식, 정치권 뉴스 한 가지를 좀 먼저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슈퍼 튜즈데이 그 경선에서 압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론조사보다 실제의 득표율은 생각보다 많이 낮았던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여론조사에는 잡히지 않지만 실제로는 트럼프의 반대편에 투표하는 소위 샤이 반 트럼프, 이 샤이라는 게 좀 부끄러워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 트럼프, 트럼프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부끄러워서 그 말을 표현 잘 못하는 소위 샤이 반 트럼프 표가 상당수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설에 지금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11월 그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는 그런 결과가 지금 새롭게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과거에는요, 트럼프를 마음속으로는 지지하지만 겉으로는 표시를 안 했던, 그래서 소위 샤이 트럼프의 유권자가 있었는데, 과거에 그 샤이 트럼프가 있었다라면 지금은 트럼프를 싫어하지만 분위기가 하도 막 격렬하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싫어하는 소위 과거와는 반대 개념인 샤이 반 트럼프 유권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미시간주에서는요,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59.6%포인트 차이로 이길 것으로 여론조사에서는 나왔지만 실제 경선 결과는 그 격차가 41.5%포인트였습니다. 10%포인트 넘게 격차가 줄어든 걸로 나타난 거죠. 또한 그 아이오와주에서도요, 격차 전망치는 34.0, 그런데 실제 격차는 29.8. 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요, 여론조사상의 격차는 27.6, 그런데 실제 득표 격차는 20.3이었습니다. 자, 뉴햄프셔 주에서도요, 여론조사상의 격차는 17.6 예상됐지만 실제는 11.1%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하는 데에는 물론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여론조사보다는 계속 적은 득표율을 보인 셈입니다. 자, 종합을 해보면 슈퍼 튜즈데이에서도 물론 그 니키 헤일리를 충분한 수치로 누르고 낙승을 하기는 했지만 이날 경선을 치른 14개 주 모두에서 여론조사보다는 상당히 좀 밑도는 득표력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심지어는요, 이 벌몬트 주에서는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1%, 헤일리 전 대사가 31%로 나오면서 30%포인트 차가 나는 것으로 여론조사는 나왔는데, 이게 거의 더블 스코어 차로 트럼프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로는요, 헤일리 전 대사가 오히려 50%를 얻어서 46%에 그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기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그 경선 결과가 나타내는 어떤 그 패턴을 보면 소위 샤이 반 트럼프 유권자층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관측이 상당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 샤이 반 트럼프 유권자층은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텃밭이었던 부유한 교외 지역에 모여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낮은 세금과 규제 완화를 선호하는 이들은 타고난 공화당 지지층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그 변덕스러운 행태라든지 행동 또는 어떤 민주주의적 기준에 대한 어떤 맞지 않는 그런 부분 등등에 의해서 이 교외 지역 조금 잘 사는 그 공화당 유권자층의 투표 경향이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같은 공화당이지만 좀 과격한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트럼프에 대한 마음이 좀 변해, 이 말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샤이 반 트럼프 유권자가 있는 게 아니냐, 숨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교외 지역 공화당 지지 또 여성 유권자층은요,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편으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징후도 좀 있습니다.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에 각 주가 경쟁적으로 도입하는 낙태 등 처벌 강화로 공화당 텃밭에서조차 기본적인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우려를 하는 그런 여성들이 요즘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측과 좀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조금 돌아서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조심스럽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11월 대선에서 샤이 반 트럼프 유권자들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이번 대선에 관전 포인트가 하나 더 생겼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공화당 소속인 그 한국 사위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라면서 제3의 후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본인도 공화당 소속인데 같은 공화당 후보 트럼프를 찍지 않겠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해버린 겁니다. 메릴랜드에서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 지금 경선에 뛰어든 레리 호건 전 주지사는 나는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미국의 70%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면서 대안 후보가 있기를 바란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중도 보수 성향인 레리 호건 전 주지사는 재임 시절부터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줄곧 내왔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명이긴 합니다. 그는 특히 그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발언을 규탄하면서 그 말은 정말로 끔찍하고 분노스러운 발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릴랜드 주는 미국에서 가장 다양성이 높은 주인데 나는 주지사를 하면서 모든 집단의 사람들, 모든 단체의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모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서 나는 그게 아주 자랑스러웠다 라면서 이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그의 부인은 한국계인 유미 호건 여사죠. 이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 사위다라고 이제 레리 호건 전 주지사를 그렇게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네, 텍사스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을 일으킨 주범, 지금도 아직 완전히 다 꺼지진 않았어요. 그 텍사스 산불의 주범은 바로 송전선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텍사스 산림청은 지금까지 서울 면적의 약 8배를 태운 텍사스 팬핸들 지역의 스모크 하우스 크리크라는 이름이 붙은 그 화재가 전선에서 점화됐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선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거죠. 산림청은 또 이 화재에 뒤따라서 발생했던 또 다른 화재 윈디 듀스라는 이름이 붙은 그 화재도 거의 서울 면적 하나 정도는 지금 태웠어요. 그것도 역시 전선으로 인한 결과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들 화재로 인해서 2명이 숨지고 건물 약 500채가 파손됐고요. 그 일대의 농장이나 목장의 가축 수천 마리가 이 떼죽음을 당한 그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재 피해 지역에 있는 그 주택 소유주들이요, 이 전기 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라는 내용도 오늘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마을 근처에 전선이 끊어져서 땅으로 떨어지면서 화재를 촉발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그 송전선의 불꽃으로 인한 그 대형 산불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게 좀 더 많아지고 심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잘 기억하시죠? 지난해 8월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그 대규모 산불, 그것도 끊어진 전선에서 튄 불꽃이 아주 바싹 말라버린 그 풀에 옮겨 붙으면서 단번에 번진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급격한 고온과 급격한 가뭄들이 맞물리면서 이 송전선의 불꽃 한 번으로 이 대형 산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피해를 본 주민들이 전력회사를 상대로 이처럼 소송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당한 전력회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소송 피해를 막기 위해서 무언가 좀 조치를 취하려고 지금 계속 고민하고 대책도 세우는 회의를 매일 하고 하는데, 그 조치라는 게 산불 발생이 날 수 있는 그런 날씨가 되면 선제적으로 미리 전기를 차단하는 그런 방식도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날씨는 뜨겁게 더운데 갑자기 전기가 끊어져 버리는, 정전이 돼버리는, 전기를 보내는 것을 미리 차단해 버리니까 전기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피해를 더더군다나 그 더운 날 경험하게 되는 소위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전력망 그 관리 업체들은요, 최근 고온과 가뭄 등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산불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그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그런 계절에는 주민들이 정전 사태를 경험하는 사례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더운 날, 더더군다나 전기를 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덥고 건조한 그런 날, 송전선에서 괜히 불꽃 튀면 산불 나서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 전기회사한테 소송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그럼 잠깐 전기 끊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래저래 악순환이 되는 셈입니다.
자, 이어서 생활경제 뉴스 몇 가지 좀 짧게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자, 페드의 제롬 파월 의장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데에 필요한 확신을 가지기까지 이제 앞으로 얼마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경한 매파였던 파월 의장이 웬일로 좀 비둘기파 같은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자,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물가 인상률 2%대 안착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당연히 금리를 인하하겠지만 우리는 현재 그 지점에서 멀지 않았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당장이 그 지점은 아니지만 그 지점에서 멀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물가 하락세가 지속 가능하다라는 확신을 갖기까지 그 지점이 멀지 않았다라는 이 발언에 미 전국이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증시도 들썩이고 있고요.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뉴욕 증시도 당연히 들썩거리고 막 올라가겠죠.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또 그리고 이제 미국 주택 시장도 좀 더 활기를 띠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실제로 어제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이런 발언을 하자 뉴욕 증시가 들썩이면서 갑자기 상승세로 돌아서서 상당히 적지 않은 그런 상승세로 어제 증시가 마감됐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그 크레딧 카드 연체 증가가 요즘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크레딧 점수가 10년 만에 하락했습니다. 이게 평균을 내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크레딧 평가업체 파이코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평균 크레딧 점수가 지난해 10월에 717점을 기록해서 역대 최고인 같은 해 지난해 4월 718점 이후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전국 평균 크레딧 점수는 모기지 사태로 주택 차압이 급증했던 그 당시 소위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8년, 9년 그때 686점으로 바닥을 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평균 718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포인트 내려가면서 지금은 현재 평균 크레딧 점수가 717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금리의 물가 상승으로 이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 소비자들의 크레딧 카드 부채 및 연체가 조금 늘어난 것이 크레딧 점수 하락에 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기분 좋은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릴까요? 네, 미국에서 가장 큰 방송사 아마 그 ABC도 있고 CBS도 있고 다 있지만 NBC가 여러 가지 네트워크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가장 크다. 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미국 최대 방송사인 이 NBC에서 미국 전역의 뉴스 보도국 운영을 우리 한인 여성이 총괄, 진두지휘하게 됐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인으로서는 미국 언론계에 어찌 보면 최고위직에 오른 셈입니다. 자, NBC 뉴스에 따르면 한인 2세인 캐서린 김 보도국 수석 부사장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였는데 그 캐서린 김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최근 보도국의 총괄 부사장 그러니까 executive vice president로 승진 임명됐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캐서린 김 총괄 부사장은 앞으로 이제 NBC의 뉴스 보도국의 모든 플랫폼에서 제작되는 뉴스 제작을 총괄 운영하게 됩니다. NBC가 텔레비전 뉴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또 NBC 유니버셜이 소유하고 있는 CNBC라든지 또 그다음에 스페니시 채널이죠. 텔레문도 그리고 각 로컬 미디어 매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탐사보도 그리고 심층보도 제작도 진두지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NBC 뉴스는 이번에 그 캐서린 김 총괄 부사장 임명을 통해서 보도국 인력도 확충하고 또 인재 개발을 하는 것은 물론 이 NBCnews.com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신속한 뉴스 보도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캐서린 김 미네소타주 출신으로 뉴욕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CBS에서부터 언론 기자 생활을 했는데, 기자 생활하고 이제 PD 생활도 오래 했고요. CBS에서 1995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의 가장 어떤 대표적인 언론 시사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60분이라는 그 60 Minutes라는 거, 대통령도 출연하고 고위 공직자들이 많이 연재 출연하는데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이 60 Minutes의 프로듀서, 또 Sunday Morning, 이브닝 뉴스 등의 프로듀서를 맡았었고요. 또 2009년부터는 2년간은 CNN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시니어 프로듀서를 근무를 했습니다.
프로듀서 중에서는 이제 가장 수석이죠. 그리고 이제 2011년 NBC로 이제 자리를 옮겨서 MBC에 입사한 후에는 데이트라인 시니어 프로듀서 했고요. 또 NBA 나이틀리 뉴스, 그리고 또 NBC 뉴스 디지털 대표 에디터, 또 NBA 뉴스 앤 MSNBC 디지털 뉴스 부문 글로벌 최고 책임자 등등, 뭐 이게 거친 그 자리가 말을 다 해드리기도 너무 많을 정도로 이제 아주 화려한데, 그 등등등을 거쳐서 이번에 NBC의 보도국 총괄 부사장에 올랐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NBC, 한국의 MBC가 아니라 미국의 NBC, 이제 LA 같은 경우에는 채널 4죠. 그 NBC TV의 어떤 그 뉴스나 또는 온라인에서 MBC 뉴스를 보거나 할 때, 이 NBC 이 뉴스는 우리 한일 캐서린 킴이 총괄 진두지휘에서 만들었구나라는 마음으로 보시면 또 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 생활경제 소식 좀 더 전해드릴까요? 에어프레미어가 온라인 체크인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에어프레미어는 나리타 그리고 방콕 노선에는 이미 실시 중인 온라인 체크인 서비스를 미주 노선으로 확대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인천에서 출발해서 LA로 또는 뉴욕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로 오는 미주 노선의 경우에 이미 엊그제부터 온라인 체크인 시스템이 가능해졌고요. 또 미주에서 출발하는 것도 올 상반기 안에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능도 업그레이드해서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도 가능하고, 또 뭐 웹에서 또는 앱에서도 항공권을 직접 체크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웹사이트를 통해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또 여행사를 통해서 에어프레미어의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모두 다 그런 고객들도 다 이 온라인 체크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행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서 잠시 좀 쉬어가겠습니다. 저는 3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초특급 아주투어 모국 관광, 우렁쌈밥, 대통밥과 꼬막정식, 대명 롯데호텔 저녁 만찬 뷔페, 초특급 호텔과 호텔 식사로 모시는 아주투어, 세계 7대 자연문화유산 제주, 아주만의 초특급 롯데와 신라호텔, 금수강산 그리운 추억, 부산 해운대, 경주 설악산의 모국 관광, 친절하고 재밌는 가이드는 아주의 자랑, 먹기행, 맛기행, 호텔도 최고, 식사도 최고, 모국 관광은 역시 1등 아주투어. 자,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9개국의 직장 내 여성 차별 수준을 평가하는 소위 유리천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이 참으로 부끄러운데 12년째 부동의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 8일은요, 오늘이죠,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이거 일단 모르고 계신 분들 많으실지 모르겠습니다. 3월 8일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자, 영국의 이카노미스트지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29개 나라 가운데 29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평가가 시작된 2013년 이래 12년 연속 최하위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성에 대한 어떤 평등 지수가 가장 꼴찌라는 거예요. 자, 유리천장 지수를 산출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첫째,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 이런 거. 두 번째는 뭐 성별 간의 임금 격차, 또 이제 기업 내에 여성 임원이 얼마나 많은지 여성 임원 비율, 또 여성 국회의원 비율 등등입니다. 이 한국 지표는요, 대부분 바닥권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몇 개를 좀 보면 남녀 간의 소득 격차를 보니까 31.2%가 난다고 합니다. 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31.2% 이렇게 많이 남녀 간의 소득 격차는 꼴찌라는 겁니다. 전체 지수에서 1위를 기록한, 그러니까 가장 격차가 없는 아이슬란드인데요. 아이슬란드는 남녀 간의 격차가 그렇다고 뭐 없는 건 아니고 9.7%로 가장 적었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의 남녀 간의 격차의 3배가 넘는 거죠. 한국이 아이슬란드의 3배가 넘는 격차죠. 그리고 한국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요, 남성보다 17.2%포인트나 낮아서 역시 뒤에서부터 세 번째, 꼴찌에서부터 세 번째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내 여성 관리직 및 여성 이사, 즉 여성 임원들의 비율을 보면 16.3%입니다. 한국이. 그래서 올해 OECD 평균은 34.2%인데 이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스웨덴, 미국, 폴란드의 경우에는 여성이 고위직에, 여성들의 임원 비율이 약 한 4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인상적인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한국의 이 16.3%라는 비율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부끄럽긴 하네요. 한국이 빨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캐치업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가 한국 시간으로 7일 별세했다는 소식입니다. 향년 95세입니다.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년 만에 이 부인 손명순 여사가 이제 돌아가신 건데요. 손명순 여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한국 시간으로 7일 오후 5시 40분께 숙환으로 별세했다라고 서울대병원 측이 밝혔습니다. 1928년생인 손명순 여사는 경남 김해에서 판라매중 장녀로 태어나서 마산여고와 이화여대 약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는 이화여대 3학년 재학 중이었던 1951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당시 장택상 국회 부의장 비서관으로 정계에 막 입문한 그때 두 분은 결혼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후 손 여사는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때까지 65년 동안이나 이 부부의 연을 이어오면서 고락을 함께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예고해드린 그 보너스 뉴스 이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요. 축구 선수 메시의 팬이어서 목숨을 건진 사연입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습격 때 하마스에게 인질로 끌려갈 뻔했던 90세 한 할머니가 축구선수 메시의 이름을 대고 자신은 메시의 팬이라고 계속 외치자 인질이 될 뻔했다가 이 위험을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 그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니르 오즈라는 이 키부츠라는 것은 집단 농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함께 그 농장을 일구는 그것을 이제 키부츠라고 하죠.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이건 뭐 고유 명사처럼 뭐 일반 명사처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집단 농장 키부츠. 자, 니르 오즈라는 키부츠에 거주하는 올해 90살인 에르테르 쿠니오라는 할머니의 증언은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지 5개월이 된 이후에 뒤늦게 지금 알려진 겁니다. 이 소식은 현재 SNS를 통해서 빠르게 퍼지고 있으면서 화제를 낳고 있는데 인터뷰도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한 이 동영상은 스페니쉬로 제작이 됐고 이스라엘계 그 라틴계 출신들의 증언을 통해서 당시에 일어난 참상을 자세하게 좀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스토리. 쿠니오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하고 있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작년 10월 7일 오전 쿠니오 할머니는 자신의 집 문을 탕탕탕탕 마구 세게 두드리는 사람 2명에게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크게 문을 두드려? 하면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장총으로, 그 긴 총으로 막 무장한 하마스 무장대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혼자 집안에 있던 이 쿠니오 할머니에게 가족들이 다 어디 있냐? 라고 막 크게 물었는데 곧바로 서로 언어 장벽에 부딪히면서 서로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할머니는 생명의 위기까지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스페니쉬만 할 줄 알았고 하마스 무장대원은 아랍어만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임을 느낀 이 할머니는 본인이 할 줄 아는 그 스페니쉬로 계속 말을 했습니다. 난 당신들 언어인 아랍어를 모르고 히브리어도 잘 못합니다. 난 아르헨티나 말, 아르헨티노를 한다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중 한 하마스 대원이 할머니의 그 말 중에서 아르헨티노라는 그 단어를 캐치했고요. 그는 할머니에게 아르헨티노가 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축구를 봅니까? 라고 물었고요. 할머니의 이 간단한 질문에 하마스 대원은 눈치를 챘는지 난 축구 좋아한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겨우겨우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쿠니오 할머니는 난 축구선수 메시 그리고 메시의 나라 출신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축구선수 메시의 나는 팬이고 그 메시의 나라 출신, 메시의 나라인 아르헨티나 출신이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이 같은 할머니의 반복되는 말에 하마스 대원은 어느 정도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나도 메시를 좋아합니다. 라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하마스 대원은 그러더니 아예 자신이 갖고 있던 이 장총과 권총을 쿠니오 할머니에게 건네주면서 같이 사진을 찍자고까지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할머니와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사진을 촬영한 후에 이들은 쿠니오 할머니를 인질로 데려가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메시의 팬인 하마스 대원에게 메시와 같은 나라 출신이다라고 말해서 인질이 되는 걸 피한 쿠니오 할머니. 하지만 그녀가 아끼는 쌍둥이 손자들은요, 안타깝게도 그날 이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가서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쿠니오 할머니는 나는 메시 덕분에 살았는데 내 손자들과 다른 인질들이 풀려나는데 앞으로 좀 메시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희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날 하마스 대원들에게 끌려간 사람들은 200여 명이 넘는데요. 지금까지 이들 대부분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 메시 선수라도 좀 나서서 뭔가 좀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 쿠니오 할머니 스토리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쿠니오 할머니 스토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